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면서 시작된 중국 사행길. 연암은 끝없이 변하는 중원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대결과 갈등의 땅 위에선 깔깔한 맨살을 만지듯 잠시 쓸쓸함에도 젖고 문화와 삶의 생동감엔 아찔한 질투를 느꼈던 연암. 그에게 중국은 특별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벅찬 기대로 달려온 연암은 마침내 심양에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심양.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옛날에 노예시장이 있었던 남탑 거리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대가 회군하면서 끌고 온 조선 백성은 무려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 많은 조선의 포로가 이곳에서 노예로 팔려나갔죠. 지금은 마작을 즐기는 중국인들로 한가로운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옛날 이곳은 정복한 나라의 백성을 노예로 팔아 전쟁 자금을 마련했던 또 다른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포로는 돈만 있으면 속환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데요. 현실은 비정하기만 했습니다. 연암은 그 열양 당시 분위기를 상사, 중사, 하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죠. 상사는 머리를 깎았으니 오랑캐니 오랑캐는 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중사는 10만을 길러서 청나라를 치자고 그랬죠. 그 당시 그 병자호란 때 국가 역량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전쟁을 하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반면에 이제 하사는 연암 자신이기도 한데요. 그 볼 것이 깨진 기와 조각과 똥꼬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찮은 곳에도 볼 것이 있다고 하는 볼 것이 이제 있다고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장자의 지북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죠. 청나라를 배우자고 하는 그 북학 사상이 이런 데에서 출발하면 출발했다고 할 수 있겠죠. 중국의 제1장관은 저 기와 조각에 있고 저 똥덩어리에 있다. 깨진 기와 조각은 대체로 천하에 쓸모없는 물건이다. 그러나 담을 쌓을 때 깨진 기와 조각도 알뜰하게 써먹었기 때문에 천하의 무늬를 여기에 다 새길 수 있었던 것이다. 똥오줌은 아주 더러운 물건이다. 그러나 거름으로 쓸 때는 금덩어리라도 되는 양 아까워한다. 연암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연암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것은 과연 오랑캐라고 하는 나라, 오랑캐의 현실은 무엇인가? 또 오랑캐라고 하는 존재들이 과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그가 중국에 들어가서 보니 여러 가지 문물은 조선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또 사람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여러 가지 그 아는 지식이라든가 또는 그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조선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국의 장관을 기와와 배설물에 빗대 청의 선진 문물을 본받자는 반어의 극치를 보여준 연암. 그는 이 거리를 활보하며 문명과 지식을 채집하는 데 열중합니다. 심양 서문 일대는 연암이 해박한 중국 상인들과 교류를 나눴던 장소인데요. 골동품 감식부터 제도와 풍속 등 폭넓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연암은 골동품에서부터 수레, 물동이, 종이 등 청나라에서 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학자였던 연암은 붓에도 관심을 보이는데요. 우리도 연암처럼 붓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这什么笔啊？就是说石环笔，主要用好是在用于那种是画画、冲擦。画画的，这是画画的吧？对，画画笔。这是写。如果说写字儿吧，是用这种羊毫这样的，这种写大概是这么大的字体的。羊毫。对，羊毫。羊毫。普通羊毫。这个呢？是石环。石环怎么写？就是石头的石，欢乐欢。
열하일기에 나온 내용과 별반 차이 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나 지급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있기 마련이죠. 연암은 비분강개하는 일행들과는 달리 심양의 밤거리를 휘젓고 다닙니다. 술집의 깃발에는 금빛 글자로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하늘엔 술별 하나 반짝이고 땅에는 술고운 여기가 바로 최고라오. 달빛을 따라 가상루에 들러 그곳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숙제로 갔다. 밤이 이슥하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졌다. 술을 좋아했던 연암에게 심양의 밤은 더욱 화려하고 달콤했겠죠. 새로 사귄 벗과 넘치는 이야기로 불면의 밤을 보낸 연암은 심양을 떠날 땐 말 위에서 졸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고냈을까요? 아까 몽고인이 낙타 2마리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무엇이라? 그런데 왜 알리지 않았느냐? 천둥치듯 코를 골며 주무셨잖아요. 쇠네들도 처음 봐서 똑똑히는 모르지만 낙타 같습니다요.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더냐? 말인가 하면 굽이 2쪽이고 꼬리는 소처럼 생겼고 소인가 하면 머리에 뿔이 없는 데다 얼굴은 양같이 생겼고 양인가 하면 털이 꼬불꼬불하지 않고 등엔 봉우리가 2개 솟았으며 머리를 쳐들면 거위 같고 눈은 꼭 청맹관이 같았습니다. 오라, 과연 낙타로구나. 이 다음부터는 처음 보는 물건이 있거든 좋을 때건 식사할 때건 무조건 알려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예. 심양 외곽에 있는 이 다리가 바로 연암이 말 위에서 졸며 건넜던 영안교입니다. 당시 요동 땅은 비만 오면 진흙수렁이 되어 걷기조차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청태종은 무려 200리 길에 나무를 엮어 다리를 놓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원형이 남아있는데요. 연암은 이 다리를 지나며 투입된 물자와 노력은 물론 진흙을 막아 백성이 수렁을 걷지 않게 하려는 배려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솜씨가 먹줄을 친 듯 정밀하다며 공법을 극찬하기도 했죠. 때로는 노숙을 하고 때로는 폭우와 폭염을 만났던 중국의 길은 연암이 갔던 때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말과 수레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이 길을 연암도 걸었습니다. 연암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길. 빨리 가면 안 보이던 것과 스쳐 지나가던 것들이 이렇게 걷는 도중엔 다가오기도 하고 새롭게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과연 반가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听说过，反正哪个道都能找，不是光这个道能找。对对，你往原来找，往井上一拐呢。加是简直道，完了往西一拐都到井站。 조선 사신들이 다니던 길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잊혀진 광령성 가는 옛길을 찾는 중인데요. 생소하고 낯선 길이지만 조사를 계속해 걷다 보면 반가운 길로 변해서 흥미로운 풍경이 옛길과 겹쳐지기도 합니다. 이 길은 지금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그 잊혀진 길이죠. 지금 이 마을의 주민들도 거의 사용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길은 조선의 전기, 중기를 거치면서 조선의 사신들이 수백 명의 조선 사신들이 이 북진시로 향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비록 문헌상에만 남아있는 길이기 때문에 찾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먹 한 점 찍는 사이 눈 한 번 깜짝하는 새. 현재는 작은 옛날이 된다던 연암의 말을 떠올리며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저물녘 길 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일몰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해를 품에 안듯 숨겨버린 저 산이 보이시나요? 북진의 명산 의무려산입니다. 그 아래 볼록 솟은 2개의 쌍탑도 있네요. 사행단은 이 쌍탑을 지나 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 12대 명산 중 하나인 의무려산은 요동벌 서북쪽 끝으로 광령성과 북진묘를 두고 성처럼 겹겹으로 에워싸고 있는데요. 하나의 독립된 산이 아니라 길게 이어진 산줄기로 중국 대륙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던 명산입니다. 의무려산 이름의 뜻은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크게 치료하는 산이라고 하네요. 그 의무려산의 그 중심에는 그 도화동이 있습니다. 그 도화, 즉 복숭아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계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 선계 이미지 때문에 그 의무려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선의 의미를 가지는 신비한 것들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 연행사들이 중국에 가면서 중국에 대해서 갖는 호기심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첫 관문으로 의무려산을 찾았고, 그래서 어떤 그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어떤 입사의 공간으로 그 조선 연행사들에게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신들이 시로 산문으로 의무려산에 대한 감회를 남깁니다. 그 옛날 담원 홍대용과 노가제 김창업은 연행길에 이 관음각에 들러 글을 헌사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엔 관음각에 오르는 길이 매우 험난해서 오죽하면 김창업은 몸이 비대하거나 육신에 병이 있거나 마음이 번거롭고 나약한 사람은 오르지 못하는 산이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观音的什么意思？观音阁的那个意义？观音阁呀，观音阁，这个庙就叫观音阁，这个寺院就叫观音阁。这个庙吧，它是大辽建的。在我们中国不有个大辽吗？大辽是建的1000多年了。1000年？哎，1000多年了。1000多年？哎，1000多年了。像那萧太后啊、萧亚人呐，他们都在吕山。那以吕山为根据地，他都是。 연암은 의무려산을 기름진 음식에 물려 있을 때 문득 밥상 위에 오른 신선한 야채 한 접시 같다고 감회를 읊었는데요. 끝없이 광활하기만 한 요동벌판을 지나 문득 솟아오른 의무려산을 보니 상쾌한 기분이 들었겠지요. 당시 연암은 홍대용 덕분에 이 산이 친숙했는데요. 의무려산을 배경으로 한 의산문답이 널리 읽히면서 연행사들의 탐방이 절정을 이뤘다고 합니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 어떤 곳도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 당시 중원에서 한족 중심의 중화 문명을 부정하고 변방에 있는 만주족도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1780년 겨울 박지원이 북경에서 돌아오자 얼마 후 홍대용이 운명합니다. 홍대용이 살아생전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지원 그리고 지구가 돈다고 하는 자전에 대한 이론을 부탁하였는데요. 박지원은 열하일기에 그 상기, 호질 그리고 혹천필담 같은 편에서 잘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땅이 모나고 고요하여 하늘이 둥근 채 움직인다 함은 우리 유학자의 명맥임에도 불구하고 저 서양 사람들이 이러한 혼란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선생은 어떤 학설을 따르려 하십니까? 하늘이 만든 것 치고 모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비록 저 모기 다리, 누에 궁둥이, 빗방울, 눈물, 침 등과 같은 것이라도 둥글지 않은 것은 없지요. 저 산하 대지와 1월 성신들도 모두 하늘이 창조했으나 아직 모난 별을 본 적이 없는즉 지구가 둥근 것은
근심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산의 능선들이 파도치듯 이어지는 의무려산. 구름과 하늘이 맞닿아 수려한 맵시를 뽐내는 모습이 정말 명산답습니다. 그리고 명산답게 이곳을 지키는 산신령이 있습니다. 황제조차 머리를 조아리게 했던 산신령을 모신 사당이 바로 의무려산 아래에 자리 잡고 방문객들의 참배를 받습니다. 북진묘는 연행단이 빠지지 않고 들렀던 명소라고 하네요. 중국의 북쪽 변방을 지켜주는 신당으로 의무려산의 산신령을 모신 도교 사원인데요. 중국 황실에선 이곳에서 수천 년간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희로애락의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4개의 돌사자 조각상이 북진묘를 수비하듯 서 있습니다. 연암은 이런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뒀는데요. 순전히 돌로만 세운 건축물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미치지 못할 만큼 정교하다고 묘사했습니다. 연암의 말대로 파바디랑처럼 들어선 비석들에는 황제와 고관 대작들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뒤질세라 조선 사신들도 절벽에 시문 새기기가 유행이어서 의무려산은 조선인의 글이 많았다고 합니다. 건융제는 이 비석에 조선인의 문장에 대한 논평을 적어놓았다고 하네요. 조선인이 새겨놓은 시가 많은 걸 보니 기자의 글줄이 오늘까지 흘러왔구나. 이 바위는 북진묘 서쪽에 있는 보천석이라는 바위입니다. 여신이 하늘을 메울 때 떨어진 돌이라고도 하고요. 바위 틈 사이를 통과하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 일행들도 저 밑을 자주 왕래했다고 하네요. 북진묘를 떠나 좀 더 가면 명나라 때 동북 방면에 총사령부가 있던 광령성이 나옵니다. 대규모 군사가 주둔했던 요새였지요. 이곳엔 22년간 요동과 요서 지역을 지배했던 명나라 사령관인 이성량 장군의 폐로가 있는데요. 오랑캐를 정벌한 공적을 기려 명나라 황제의 명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신들은 반드시 이성량 폐로를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감회를 몇 줄 시로 표현하지 않은 예는 없다고 하네요.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지만 명나라 황제의 명으로 세워진 폐로를 보며 소중화를 잊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봉우리가 13개라서 붙은 지명 13산. 가면서 보면 12개지만 돌아올 때 보면 봉우리가 13개라고 하는데요. 의무려산의 지맥이 23산에서 비로소 끊깁니다. 연행길에선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준 장소이기도 하지요. 이 일대는 명청 교체기의 격전지였던 행산보입니다. 파죽지세로 몰아붙인 청군 앞에 명군이 무릎을 꿇고 물거품처럼 쓰러졌던 장소입니다. 청의 시조인 후금의 누르하치는 난공불락의 산해관을 점령하기 위해 그 앞에 버티고 선 영원성을 공략했는데요. 결국 영원성 전투에서 참패하고 수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슬프다. 이곳은 명나라, 청나라 군사들이 격전을 하던 피비린내 나던 전쟁터다. 10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난리의 상처는 나물지 못하고 그때 장렬한 격전의 자취를 생각할 수 있다. 명청의 치열한 전쟁터를 지나던 연암은 10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땅이라며 격렬했을 전쟁의 모습을 회고합니다. 이곳은 명나라의 총사령관 오삼계가 사수하던 영원성입니다. 아버지 누르하치의 죽음을 교훈 삼아 산해관 함락을 위해 영원성 전투에서 장기전에 돌입한 청태종은
5~3개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명청의 용정호투였던 이 영원성은 중국 4대 고성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그 원형이 잘 보존돼 있죠. 그 옛날 명나라 장수들은 저 고루에 올라 전투를 지휘했겠죠. 하지만 저 단단한 옹성도 청태종의 대망을 막진 못했습니다. 영원성 안에는 청과 맞서 싸운 명나라 장수인 조대수, 조대락 형제의 패로가 서 있는데요. 조선 사행단들은 이 패로의 장대함에 놀라면서도 명나라의 멸망을 아쉬워했습니다. 연암은 조씨 가문이 그 공적을 누리려고 웅장하게 패로를 세웠지만 결국엔 이들 형제가 청군에 생포되거나 투항해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했다고 통탄했습니다. 형제로부터 등단준열이란 이름이 하사됐지만 조대락 형제는 등단준열이 무색한 영웅이 됐지요. 명성은 떨어지고 오로지 패로만 남은 명나라의 최후를 뒤로하고 다시 노정길에 오른 사행 일행은 그들이 목도한 엄중한 현실에 탄식만 흘렀습니다. 천하가 무사태평한 지금 이곳을 지나는 장사치들과 나그네들에게 공연히 비웃음만 사게 됐으니 실로 뭐라 할 말이 없다. 이제 연암과 사행단은 명나라의 대청항전 최후 방어선이자 명청교체 역사적 현장이었던 산해관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사행단의 여정을 기록한 연행도는 웅장한 산해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원과 변방을 가르는 경계선이었던 산해관은 안쪽을 관내, 바깥쪽을 관외로 구분했는데요. 만리장성의 동쪽 끝에 위치한 대규모 방어시설로서 각 산과 발해의 한 글자를 따 이름을 산해관이라 불렀습니다. 천하 제1의 관문답게 사행단의 통관 절차도 까다로웠는데요. 100여 명의 군사에 둘러싸여 조사받을 만큼 삼엄했다고 하죠. 요즘도 관광객을 상대로 통관 문첩의 전통을 잇고 있는데요. 연암의 기록처럼 붉은 일산과 파초선을 든 대관 복장이네요. 문을 통과시켜주는 병무분사 관원의 목소리가 매우 익살적인데요. 통행을 허락받았으니 이제 마음 편히 관내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저 소속하고 이름하고 당시 명필 소현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썼다는 천하 제1관. 연암은 산해관의 견고함을 보고 이곳을 보지 않곤 중국의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평하면서도 한편으론 튼튼한 방어시설이 있더라도 정치가 바르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일침을 놓았죠. 산해 관내로 들어선 사행단은 발해를 구경하기도 했는데요. 이곳이 바로 만리장성의 끝, 용의 머리라고 불리는 노룡도입니다. 노룡도는 발해만과 이어진 바닷가 방어기지인 셈인데요. 곁에 있는 해신당이 그림 같습니다. 바다에 재를 올리는 해신당을 지나면 노룡도 끝에 망해정이 있는데요. 해신을 모신 곳입니다. 명이 멸망하고 청이 들어선 후 군사적 방어 기능을 잃은 망해정은 역대 청 황제들이 바다를 조망하던 곳으로 이용됐다고 합니다. 조선 사신들은 이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멀리 떠나온 조국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이곳은 용머리의 뿔과 같다 하여 이름이 각산장성입니다. 산해관을 넘어 북쪽으로 들어서는 첫 번째 보물이죠. 산해관을 굽어보고 발해만과 요서벌판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사행단은 반드시 장성에 올랐다고 하네요.
광영성과 영원성 그리고 이곳 산해관에 이르는 구간은 열알기에서도 일신수필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명청 교체 시기에 특히 이 공간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던 그런 또 현장이기도 한데요. 연암은 당시 전쟁의 참혹사항을 어육지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추억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산해관은 중화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문명과 비문명을 가르는 그런 경계로 삼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명청 간의 전투 역시 문명과 비문명이 충돌하는 그런 결과의 소산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연암도 하인의 부축을 받아 가파른 장성을 오르내렸는데요. 이 경험을 벼슬아치의 아픈 최후에 빗대 경고했죠. 사람들을 쳐다보니 모두 벌벌 떨며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올라갈 땐 앞만 보고 층계 하나하나를 밟고 오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걸 몰랐는데 내려오려고 눈을 들어 아래를 굽어보니 현기증이 절로 일어난다. 벼슬살이도 이와 같아서 위로 올라갈 땐 한 계단, 반 계단이라도 남에게 뒤질세라 더러는 남의 등을 떠밀며 앞을 다투기도 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높은 자리에 이르면 그제야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땐 외롭고 위태로워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서자니 천길 낭떠러지라. 더위 잡고 내려오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법이다. 열길 높이의 장성에서 우리 인생사를 비유한 연암의 말은 오늘날도 유효한 화두인 것 같죠? 산해관까지 노정의 3분의 1을 온 연암 일행은 행장을 꾸려 다시 바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곳은 옛 영평부가 있던 영평성 노령현입니다. 영평부는 변방의 도시였으나 북방 유목민족이 도읍지를 세우면서 민가와 점포가 늘어 큰 도시가 됐는데요. 만경이라는 현판에서 알 수 있듯이 북경을 지나는 관문이었습니다. 연암은 성 밖에서 본 경치가 조선의 평양을 닮았다는 소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큰 도시였던 만큼 성 안에는 조선관이라는 숙소도 있었다고 하네요. 사행단은 영평부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은 영평부 근처의 수양산을 찾아 충절의 상징인 백이와 숙제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재묘에서 지내는 제사는 사행단에게 무척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4대부가 가장 존경했던 고대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은나라가 망하자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만 캐어 먹고 수절하다가 죽어간 백이와 숙제인데요. 청나라에 굴복했지만 명나라를 잊지 않겠다던 조선 4대부들의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대부분의 조선의 연행사들이 이재묘에 들러서 고사리를 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물론 연암 박지호는 그 행위 자체를 비웃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조선의 연행사들이 왜 이재묘에서 제사를 올렸는가? 그것은 자신들이 소중화인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북경에 갔다가 북경은 오랑캐 땅이죠. 북경에 갔다가 돌아오면서도 그들은 똑같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건 역시 오랑캐 땅에서 중화의 땅으로 들어가는 경계에서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이재묘는 조선의 연행사들에게는 일종의 입사 공간으로 생각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열하일기에선 영평부에서 남쪽으로 10여리 떨어진 곳에 수양산이 있다고 쓰여 있는데요. 촬영팀이 찾았을 땐 한창 공사 중이었습니다. 지금 수양산은 거의 깎여 산이 아닌 평지로 변했습니다.
수양산 맞은편, 지금은 제철 공장터가 돼버린 이 자리가 바로 이재묘 터였다고 하네요. 역사의 흔적은 사라지고 정말 살풍경한 모습이지요. 以前朝鲜族朝贡进贡航程的时候，如果从那个这个永平府这坐船下来，这个地方，那长白，进贡航程，是我们这个古代的时候写出来这个写文章。反正啊，在厕所的什么进去以后往东去过道，在大门这块啊，就是有个什么碑，都那个碑呀、上都有字，还有个王八碑的，在这个在那个椿树外边有个小姐楼，下边是空的，上面是个一小楼啊，下边门洞上去，那楼底在北边沙子堆那块啊，满都是石碑，在沙子堆西边来有个大殿，那就是不该熟悉他们哥俩，这就注意了。大殿东西北走点，靠南河边去了，有个清风台。我们小时候西边都是那个大石台凳啊，上去，上有块大石头，那玩。您小的时候记忆当中，这里有什么聚会之类的？庙里。端阳节是这端午节是这个庙会，都远处人都上这逛庙了，有做买卖的卖东西的。都看热闹拜一拜啊，还有到这演节目的学生是具体演节目什么节目？这是赶我那时候就都是新社的了，经毛主席都新社节目，也有这老社举大纲社的，像这个。 우리는 흔적 없이 허물어진 수양산을 뒤로 하고 풍윤을 지나 흙바람이는 고려포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려포는 병자호란 때 포로로 잡혀온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집단촌인데요. 간판에서 보듯 지금도 곳곳에 고려포의 흔적이 많습니다. 문헌 기록을 보면 병자호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청나라로 끌려오게 되죠.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에 모여들면서 그 집단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고려포라고 합니다. 이들이 그냥 온 건 아니고 조선에서 있었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벼농사를 짓거나 또 뭐 초가집을 만들고 또 명절 때 송편까지 해 먹은 거예요. 이런 방식을 취하면서 살았던 거죠. 연암의 기록에는 중국 동쪽에 조선처럼 논농사를 짓는 곳은 이곳뿐이었다고 합니다. 초기엔 사행단에게 후한 대접을 하다가 후대엔 공짜를 바라는 사행단의 횡포로 인심이 변했다고 하네요. 고려포를 지나면 옛날 유주의 땅이었던 옥전현이 나옵니다. 연암이 사행길에서 얻은 큰 수확 가운데 하나인 호지를 베껴온 현장이었죠. 과연 한문 소설 호질은 창작일까요? 윤문일까요? 호질이 탄생한 그 드라마틱한 경로를 한번 보시죠. 이 벽에 쓴 글은 누가 지은 것이오? 모릅니다. 정말 기발한 걸. 정진산 뭐하고 있나? 자넨 저기 중간부터 어서 베껴 쓰게나. 도대체 선생은 이걸 베껴서 뭘 하시려는 겁니까?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다네. 아마 이 글을 보면 다들 허리를 잡고 한바탕 크게 웃게 되겠지. 웃느라고 입안에 든 밥알이 벌처럼 튀어나오고 튼튼한 가꾼도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질 걸세. 생각만 해도 정말 재밌지 않은가? 호질 자체만으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지만 연암은 호질 후기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며 청나라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청나라가 세상을 다스린 지 겨우 4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통치자들은 모두 문무를 겸비하고 장수를 누렸다.
지난 100년은 태평스러운 시대로서 천하가 두루 편안하고 조용했다. 그러나 청나라가 스스로를 도모하는 방식은 어설프기 짝이 없다. 너희들이 잠깐 수치를 참고 우리 풍속을 따른다면 진정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강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만주족이 변발과 고유의 복색으로 한족들을 억압한다라는 거죠. 이 억압을 견디지 못한 한족들이 청나라의 그런 차별화된 문화를 거부하는 순간 천하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제국은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몽고, 조선, 만주, 저 남쪽 지방에 이르기까지 천하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청나라가 성공해야만 한다. 그 성공의 전제 조건은 보편문화. 그래서 중화의 오랜 문화를 청나라가 수용을 해서 이 평화를 지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전에서 백리길을 달려온 연암은 북경에 들어가기 전에 계주에서 하룻밤 휴식을 취하며 동락사를 유람합니다. 우리도 같이 구경해 볼까요? 중국에서 오래된 절에 속하는 동락사는 규모가 아주 큰 사찰로 당시 사행단의 이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당나라 때 건축되고 요나라 때 중건해 요나라 3대 사원 중 하나로 꼽힙니다. 관음각 정전의 현판에는 관음지각이라 쓰여 있는데요. 이태백이 쓴 글씨라고 합니다. 연암은 관음각 안에 9길의 금불과 와불을 모두 참관했다는데요. 부처의 몸이 3층 누각까지 솟아나와 들보를 버티고 있는 모습이나 머리 위로 둘러선 작은 부처들이 매우 독특합니다. 동락사를 떠나 통주에 이른 연암은 새로운 경이로움을 만납니다. 남방의 상선을 비롯해 10만 척의 배들이 구름처럼 모여든 통주의 대운하를 목격했던 겁니다. 특히 연암은 그토록 많은 선박을 건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없는 배들이 몰려대고 있으니 장관은 만리장성의 놀라움과도 비할 만했다. 10만 척이나 되어 보이는 큰 배들은 모두 용을 끓였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영통교입니다. 일명 팔리교라고도 불리죠. 지금도 옛날 다리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는데요. 통주에서 북경으로 입성하는 다리로 사행단은 이곳을 통과해야만 북경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연암 일행은 쇠바퀴가 서로 부딪히는 우렁찬 수레소리를 들으며 드디어 북경에 도착했는데요. 처음 이들을 맞은 건 이 동학묘 폐로였습니다. 북경 조양문 밖에 있는 동학묘는 3,000개의 신상을 모신 큰 도교 사원인데요. 중원을 통일한 청의 위용을 화려하게 뽐내고 있었죠. 당시 사행단의 정사, 부사 등은 이 동학묘에서 황제의 땅을 밟기 전 옷을 갈아입고 수백 명의 수행원들은 반열을 정비했는데요. 압록강에서 북경까지 33군데의 역참을 지나온 대장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겠죠. 연행단들은 이 동학묘를 거닐며 북경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천상의 옥황상제를 대신해 인간의 생사와 빈부를 관장했던 동학대제를 보며 황제를 상상하지는 않았을까요? 동학묘를 구경하던 연암은 심양고궁보다 볼거리가 많다고 기록했는데요. 이 일각에는 건융제의 비석을 비롯한 여러 개의 비석들이 즐비해 비석의 숲이라 불리는 비림이 있습니다. 눈앞에 황성을 앞두고 동학묘를 둘러보던 연암의 마음은 얼마나 감미로웠을까요?
열정을 부추겨 걸어온 한양에서 북경까지 3천여리 길. 이제 북경은 꿈이 아닌 확고한 실체로 연암 앞에 서 있습니다. 북경에 입성했으니 일단 여장을 풀어야겠죠. 연암 일행은 곧장 조선 사행단의 객사로 배정받은 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사행의 풍경을 기록한 연행도를 보면 북경의 동쪽 문인 조양문을 향해 사행단이 행렬을 이뤄 북경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화첩 속의 조양문은 사라지고 남문이었던 정양문의 성루와 전루만 남아 당시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중국의 상징이 돼버린 천안문 광장은 세계 최대의 시내 광장으로 손꼽히는데요. 명청대 24명의 황제가 일생을 보낸 자금성과 마주해 있습니다. 북경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내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요. 동시에 약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요. 명청시대에는 이곳에서 황제의 즉위식이 거행되고 황제 주관의 과거 시험이 열렸다고 하네요. 18세기 조선 사람에겐 연경으로 불렸던 중국의 수도 북경은 요나라부터 청나라를 거쳐 중원의 수도로 8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곳인데요. 머릿속 안개 같기만 했던 북경의 실체를 본 연암은 그 위용에 소스라쳤겠죠. 천하의 중심이자 북경의 자부심인 황제의 요람 자금성입니다. 자금성 남쪽에 위치한 오문은 황제가 거동할 때 황제를 배알하기 위해 사신들이 기다리던 장소인데요.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이 쉴 새 없이 오문을 넘나들지만 옛날엔 가운데 문은 오로지 황제만 출입할 수 있는 황제 전용문이었다고 합니다. 사신들은 황제를 만나기 위해 이 오문 아래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황제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황제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던 조선 사행단도 많았다고 합니다. 황제가 이제 만약에 천단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길이 오고 갈 때 이제 조선 사신들이 그 길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숙이고 있는 거죠. 부복하고 있는 상태로 있으면 그때 황제가 가다가 이제 그 황제의 가마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사신을 불러가지고 조선 사신에게 이제 조선 국왕의 안부나 이런 것을 한마디씩 묻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만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당시 건융제의 만수절 축하를 위해 조공을 바치러 왔던 조선 사행단은 이 동화문을 통해 국무를 황실로 운반했는데요. 이곳은 평소엔 신하들이 출입하던 문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아울러 세계 최대 고대 궁전인 자금성. 그 위용만큼 황제를 만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참배하기 위해선 조선의 3사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두라는 예절을 습득하고 연습해야 했는데요. 황제에게 진품을 조공하고 경멸하는 오랑캐에게 머리까지 숙여야 했던 조선 사행단에겐 굴욕 같은 일이었겠지요. 결국 오랑캐식 항복의식이었던 삼배구고두를 위해 조선 사행단은 죽을 힘을 다해 그렇게 먼 길을 달려왔던 셈입니다. 하지만 북경에서의 날벼락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북경에 온 지 5째 되는 날, 조선 사행단은 북경에 황제가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더군다나 열하의 피서 산장으로 오라는 건융 황제의 총애 어린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북경에서 열하까지는 다시 700리. 길은 멀고 만수절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왜 북경을 떠났을까요? 과연 열하는 또 어떤 곳일까요?
떠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미궁의 세계는 계속됩니다.